오늘 이제 내용 들어갈 텐데요. 아직도 그 정정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한국 근대 문학과 역사적 기억이라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개념, 그리고 이 수업의 전반적인 어떤 이해를 돕고자 하는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근대와 근대 문학을 이해하기 위하여 라고 붙였는데요. 에피소드식으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에피소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약간의 그 사전 개념 수업이어서 살짝 지루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용 들어갈게요. 자, 빈 화면이 있죠? 자, 여기다 무슨 글을 띄울까요? 자, 이 수업의 제목이죠. 한국 근대 문학과 역사적 기억.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큽니다. 그렇죠? 한국, 근대, 문학, 또 역사, 기억 이런 단어들. 잠시만요. 제가 포인터 좀 꺼낼게요. 미안합니다. 전 강의실에다 놓고 온 것 같은데요. 그냥 없이 해야 되겠네요. 자, 각각의 단어들이 다 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왜 신청을 했을까? 저는 사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다들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시대잖아요. AI 이야기하고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까지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왜 근대문학을 듣기 위해 여기 왔을까? 그냥 시간표 맞춰서 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수업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봤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근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대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학으로 바라보겠죠. 근대 문학이니까. 그런데 근대가 그냥 근대가 아니라 한국의 근대입니다. 한국의 근대 문학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강의명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한국 근대 문학과 역사 이러면 되게 간단했을 거예요. 문학과 역사의 관계를 보는구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문학이 어떻게 역사를 반영하는지, 문학과 역사가 어떻게 길항하는지 살펴보자 라고 하는 수업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수업에는 역사적 기억이라는 단어가 붙었단 말이에요. 왜 역사적 기억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약간 물음표가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기억일까라는 거죠. 역사까지는 문학과 역사, 흔히 하는 조합이잖아요. 왜 기억일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기억이라는 단어에 우리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기억이라는 단어는 기억하는 대상이 있고 기억하는 주체가 있겠죠. 누가 기억하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 또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있겠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우리나라 근대 문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인가 캐나다 하여튼 미주 쪽에 계시는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근대는 사실상 일본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근대라는 시대의 특성상. 그런데 그분이 표현하시기를 한국의 근대는 기억과 뭐더라? 기억과 사실, 증언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의 영역은
사실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영역이 아니죠. 기억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기록의 영역이 있습니다. 기록은 사실 사실로 기록되는 거죠. 사실로 기록되는 것. 그러니까 이 사실과 기억의 싸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우리 내부에서 바라보는 근대와 우리의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근대를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기록과 기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사실은 기억은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내가 무엇을 기억하는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고 내 기억에 의존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크게 여겨지죠. 여러분이 개개인의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체험을 기억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건 근데 여러분 개개인의 것이죠. 기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억을 역사가 기록하진 않잖아요. 초등학교 때 있었던 나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큰 기억이 하나 있는데 역사에는 전혀 기억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가? 그렇진 않잖아요. 나한테는 그 어떠한 정치 제도, 사회 제도보다 훨씬 더 큰 작용을 한 것이 내 체험, 내 기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역사적 기억이라고 할 때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문학 작품은 사실 역사적인 기록물은 아닙니다.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억으로서 창작해낸 이 문학 작품은 어떤 객관적인 역사적인 기록물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생애를 통틀어서 이 사람 생애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그러한 체험을 기억의 형태로 담아 놓은 것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이 문학작품을 한 사람의 기억의 산물로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억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수업을 처음 맡았을 때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이 수업에 들어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냥 역사, 한국 근대문학과 역사였으면 수업을 맡아라 했을 때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역사적 기억이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수업을 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 그건 아무도 모르는 제 기억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시작할 때 이 강의명을 받아들이는 것과 한 학기 끝나고 학기 말에 이 수업의 제목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드는 감회랄까? 감정 이런 것들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약간 약 파는 사람 같죠? 네. 이 수업은 1930년대를 기준으로 근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 근대라는 여러 이제 연차로 따지면 몇 년 이렇게 다 있을 텐데 왜 하필 1930년대를 중심으로 근대를 바라보려고 하지?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런 의문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1930년대라는 단어를 딱 보고 제가 역으로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뭐가 떠오르느냐? 1930년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궁금해요. 제가 독심술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5글자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바로 일제강점기.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역사를 배웠죠. 역사를 배워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일제강점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930년대는 사실 수많은 작용이 있었던 그런 해인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 5글자가 먼저 떠오릅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네.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일제강점기의 가장 한가운데 있었던 시대네. 네, 우리가 역사적인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국사를 배웠을 때 1930년대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했고 문화 통치를 했고
뭐 말살 정책이 있었고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오를 거란 말이죠. 다 맞는 말이고 그렇게 1930년대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1930년대를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아주 많은 기준과 가치가 있는데 이 일제강점기라는 단어가 너무나 강력해서 그 많은 것들을 그냥 집어삼키는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그럴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1930년대에 활동했던 어떤 청년 문인이 있다 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려고 하게 되냐면 그 사람이 친일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독립운동가적인 면모를 가진 민족주의적인 작품을 쓴 사람인가? 이렇게 이분법적인 잣대로 먼저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 저는 중고등학교 교육을 가끔 이제 좀 비판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너무 도식적으로 이 시대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듭니다.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기록과 기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기록의 역사로 보면 그런 시대가 맞아요. 독립운동을 한 부류가 있었고 친일을 한 부류가 있었고 수탈이 있었고 민족주의가 발전을 했었고 그 이면에 또 제국주의적인 사상에 동조한 세력이 있었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게만 볼 수 없고 전 세계적인 시류로 볼 때 근대라는 물결이 우리 강의 제목의 앞쪽에 있었던 근대라는 물결이 한국에 밀어 닥쳤을 때 한국 사회 내에서 아주 큰 변화들, 유의미한 변화들이 많이 벌어졌던 시기인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 일제강점기라는 너무나 강력한 이 한 단어가 그 많은 것들을 그냥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피소드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우리가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문학을 바라봐야 하는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세 개의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은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풀어가야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 첫 번째,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2024년에 1930년대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궁금해 했잖아요. 여러분은 왜 이 수업을 들으려고 여기 왔을까? 이런 질문. 자, 우리는 다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로 나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2030년에는 어떻게 사회가 변화되어 있고 또 2030년에는 어떠한 직종이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잘 버는데 보탬이 될까 이런 데 다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약 100년 전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비슷한데 왜 과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가입니다. 왜 1930년대인가? 라는 질문도 있고 이걸 포괄하는 질문인데 왜 미래로 나아가서 미래 담론을 얘기하지 않고 과거 담론을 이야기하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여기에 오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약간 주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의 과거는 끊임없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개입하는가? 라는 질문 하나입니다. 또 개인사로 또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 이제 20대 초중반 정도 됐잖아요. 네, 여러분의 지금 현재를 만든 것은 사실 여러분의 과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는 또 여러분의 미래를 또 만들겠죠. 우리는 흔히 사회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건 다 지나간 일이잖아. 다 끝난 거잖아. 왜 과거 얘기를 지금 해? 정치적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과거는 과거다. 과거를 끊고 미래로 나아가야지. 언제까지 우리 발목을 잡게
과거에 매달려 있을 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언뜻 보면 되게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제를 일단 받아들여야 되겠죠. 사실 과거는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또 미래에 계속해서 개입을 하죠. 우리는 떼버리려고 해도 과거의 유산입니다. 유산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피가. 자, 왜 그런 것인가 과연. 나는 사실 우리의 흑역사로부터 개인적이든 민족적이든 국가적이든 흑역사로부터 달아나고 싶어요. 멀리 멀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왜냐? 이렇기 때문에. 계속 과거가 우리에게 개입을 하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이 이유와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이번 학기 우리 수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은 제가 끝날 때쯤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과연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았나요? 라고 제가 물어보겠죠.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1930년대를 중심으로 근대를 바라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많은 일이 있었지만 굵은 것만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대공황이 있었죠. 대공황. 여러분이 듣기만 했던 대공황. 그 다음에 히틀러가 취임한 것도 1933년이고요. 2차 세계대전,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보자면 중일전쟁, 난징 대학살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도 1937년입니다. 세계 2차 대전으로 가는 도화선 내지 이제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 이 시기죠. 사실 여러분이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교과서에서나 뭐 어디 책에서든 많이 봤던 사건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건인데 싶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급의 사건들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격변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볼 때도 컬러 영화나 무성 영화, 지금 우리는 영화를 너무나 일상적으로 즐기지만 이때 문화적인 거의 혁명과 가까운 일들이 이때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국제 영화제로 인정받고 있는 베니스 국제 영화제도 이때에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이 한국사에서 열심히 배웠던 사건들도 이 시대에 일어납니다. 일제에 의한 민족 말살 정책, 그다음에 국어 상용화 정책. 다 알듯이 국어 상용화할 때 국어는 이제 조선어가 아니라 일본어죠. 나라의 언어가 공식적으로 일본어였기 때문에 일본어 상용화 정책. 이 말은 곧 우리말을 못 쓰게 강제당했다라는 뜻과 같고, 그다음에 내선일체 정책도 이때 벌어집니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 기치가 전쟁의 강제 동원이나 노동력 착취, 물자 수탈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외에 개인적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살던 고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먼 곳으로 이주해야 됐던 일들이 이때 벌어지게 되고, 또 근대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살던 곳이 근대 도시로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런 일들이 다 이 시대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930년대에 지금 나이예요. 20대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변화고 큰 뭐 해일과 같이 내 삶에 밀어닥치는 사건들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급의 큰 변화가 내 삶에 앞으로 살면서도 없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1930년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이제 근대화의 거센 물결이 몰아닥치면서
이제 근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됐다 했는데 이건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다 합친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근대화라는 건.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근대라는 단어. 자, 근대는 말 그대로 한자로 풀이하면 가까울 근자로 쓰죠. 가까운 시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모던 에라가 되고요. 이 모던은 뭐 근대, 현대 이런 뜻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근대가 있고 현대가 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전공자들조차도 근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현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근대와 현대를 딱 구분 지을 수 있는 그 기점은 어디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현대 이렇게 뭉뚱그려서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왜 모르냐? 정확하게 정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그냥 지식의 관점에서 보면 근대가 있고 현대가 있고 단어가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딱 나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현대라고 한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으면 좋지만 이 시대의 변화라는 게 우리 수업 시간 시작하듯이 12시부터 3교시 12시 이후는 4교시 이렇게 끊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 가운데 시점이 존재해요. 근대이면서 현대이고 또 현대이면서 근대인 이 중간 지점이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학사에서는 보통 시기 구분을 할 때 10년 단위로 끊죠. 여러분도 10년 단위의 연대기적 문학사 공부에 익숙할 거예요. 1930년대 문학, 40년대 문학, 뭐 50년대 문학 이런 식으로 공부도 했을 텐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되게 편의상의 구분이죠. 그런데 아까 이렇게 딱딱 끊어서 1939년까지의 양상과 1940년부터의 양상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10년 단위의 연대기적 구분에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주장을 하냐면 역사적 사건 중심으로 문학사의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이렇게 시대 구분을 많이 합니다. 역사적 사건 중심으로. 그런데 여전히 편의상 10년 단위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일반적인 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시대 구분에 있어서 근대 문학을 어떻게 나누느냐. 첫 번째 근대 문학의 형성기를 갑오 경장부터 3.1운동 직전까지를 한 시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근대 문학이 이때 시작돼서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 기점이 바로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지만 문학사적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1운동 전과 후는 민중의 주체로서의 각성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한 문학사적인 기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대 문학의 전개기는 3.1운동부터 1920년대, 즉 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전개기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주장 같은 이 학설 같은 경우에는 현대문학이 바로 이제 이 30년대 만주사변 때부터 해방 전까지 현대문학이 형성된 시기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여기 근대와 현대의 경계를 만주사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는 이 학설에 의하면 현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방기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해방기 문학을 또 다른 하나의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각각의 시기가 다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자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려대에서 주로 바라보는 학설입니다. 자, 또 이러한 학설도 있어요. 개화 계몽 시대
바로 이제 근대 문학의 성립기다라고 보는 시기죠. 아까도 시작 시기는 비슷하죠. 근대 문학의 형성기. 또 이 주장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 시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기를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근대문학의 시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역시나 3.1운동 이전, 1910년부터 3.1운동 이전까지를 한 시기, 식민지 전반기로 보고요. 중반기는 3.1운동부터 1935년을 봅니다. 이 1935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걸 중요한 기점으로 보느냐 하면 바로 카프, 여러분 다 들어봤죠? 카프. 요즘은 카프가 고등학교 비문학 지문에도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격세지감을 느꼈는데, 자, 이 카프가 해체되면서 바로 식민지 시대 후반기 문학의 흐름이 바뀐 시기로 평가를 합니다. 이제 카프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되게 중요하게 다루게 될 텐데요. 이 카프의 해체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점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프가 해체되기 전까지 3.1운동 이후부터 카프가 활동하던 시기까지는 문학과 이념의 대립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카프가 해체된 이후부터 해방 전까지는 문학 정신과 기법의 전환기라는 표현을 쓰는 이러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대를 어떤 시점으로 구분을 할 거냐라는 것이 학자마다 또 유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다 비슷하게 겹쳐지는 시기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문학을 조금 더 살펴보면 공통되는 지점이라고 얘기했듯이 근대 문학이 시작된 기점을 개화기에 있었던 신소설과 신시로 보는 것이 다수가 인정하는 기점이고,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근대는 3.1운동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좁은 의미의 근대.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근대에서 이제 현대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좀 근대를 넓게 보자면 어떤 시기를 근대라고 하느냐. 아까 봤죠? 1930년대 만주사변 이후에 현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학설이 있었듯이 1930년대부터 이제 현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고, 혹은 해방 전까지를 근대라고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아까 봤죠? 식민지 전반, 중반, 후반으로 봤듯이 그건 식민지 시기를 전부 다 근대라는 범주에 포함시킨 학설입니다. 그래서 30년대까지 혹은 해방 전까지를 넓은 의미의 근대로 문학에서 보기도 하고요. 또 현대시의 기점, 현대시 혹은 현대문학의 기점, 1930년대, 이게 넓은 의미의 근대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1930년대가 현대문학의 시작이다. 혹은 1945년 해방 이후가 현대문학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좀 갈립니다. 크게 보자면 이 두 가지 정도의 학설로 좀 나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도 사실 모던 이러면 근대, 현대를 다 포괄하고 지금까지를 다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영어로는 지금, 동시대, 컨템포러리 문학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현대로 통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그리고 똑같은 시기인데 어떤 사람은 근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현대라고 하고 이러한 좀 혼선이 존재를 하긴 하는데, 이게 그럼 틀렸느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근대와 현대를 바라보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는 편이죠. 또 서양권에서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다 현대로 쓰는 경향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좀 더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좀 하늘에서 땅으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자, 3.1운동 이전까지는 우리 문단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본 유학생 중심의 잡지인 학지광이 1914년에 만들어지죠. 이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문단에서 보면. 또 문예 중심의 주간 신문인 태서문예신보, 고등학교 때 들어봤을 텐데,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1919년 이전에 근대문학의 형성기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그다음에 3.1운동 이후에 1920년대까지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걸 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 시기에 창간이 됐죠. 이 문학사에서 이 두 신문이 창간된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은 사실 문학 작품을 발표하고 문학 담론이 펼쳐지는 매체들이 엄청나게 다양해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두 신문이 문학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이 문학에서의 담론의 어떤 형성과 전개와 이런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이 두 신문이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단사에 있어서도 이 신문의 창간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 외에도 동인 문예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계급주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 아까 시대 구분을 할 때 카프의 해체가 시대를 하나 구분할 만큼 큰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이 카프는 계급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조직이었는데, 이 계급주의 문학이 성립된 것도 1920년대 후반기였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창간 지면입니다. 창간 지면, 여기 보면 동아일보, 창간호 이렇게 써 있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창간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은 이제 청와대를 상징하는 이런 봉황 비스무리한 문양들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서 창간호를 냈습니다. 참고로 보여드렸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많이 창간되었던 문예지들입니다. 문예지. 지금도 문예지들이 많지만 여기 써 있잖아요. 22년 1월 창간, 23년 9월 종간, 20년 7월 창간, 21년 1월 종간, 또 19년 창간, 21년 종간. 이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창간이 곧 종간이 된 거죠. 하나 내고 없어진 거예요. 또 23년 창간, 25년 종간. 이거는 창간했다가 휴간했다가 속간했다가 종간했다가. 이게 바로 10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고, 이것도 몇 개월 못 갔죠. 24년 8월 창간, 25년 1월 종간이니까. 여러분이 들어본 것도 있을 겁니다. 백조, 폐허, 창조, 장미촌, 금성, 조선문단, 영대 이런 잡지들인데요. 왜 이렇게 창간했다가 종간했다가 또 휴간했다가 복간했다가 속간했다가 막 이랬을까요? 이건 역사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조선어 말살 정책, 또 우리 글에 대한 탄압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운영이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돈 문제. 돈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종간하고 또 휴간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다는 걸 이 숫자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계급주의 문학 얘기를 제가 자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간중간 에피소드를 다루면서 이야기는 하겠지만 계급주의 문학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1910년대 후반부터예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의 물결이 굉장히 당시로서는 되게 팬시한 이념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사회주의 되게 힙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만 이 당시에는 새로 나온 아주 매력적인 사조였던 거죠. 왜 매력적이냐? 노동자, 농민들처럼 가난한 사람들, 힘없었던 사람들이 혁명을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이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다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핍박받던 사람들, 되게 피 끓는 젊은이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기준으로 계급주의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젊은이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도 되게 여기에 매료됐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1910년대 후반부터 그런 사회주의 물결을 타고 계급주의 문학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직화된 것이 1925년에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 이걸 줄여서 이제 카프가 결성이 되게 된 거죠. 사실 지금은 프롤레타리아 동맹 뭐 이런 단어를 들으면 좀 무섭기도 하고 거부감도 드는 것이 사실인데,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였던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결성이 되고요. 사실 이 결성된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계급주의 사상과 제국주의의 이념 간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죠. 뭐냐 하면 계급주의는 기본적으로 노동자, 농민이 국가나 민족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대하고 그들이 자본가 계급이든 기득권 세력을 혁명을 통해서 전복시킨다는 거거든요. 그 기득권이나 가진 자들, 유산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진 자들에 누가 속해요? 제국주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계급주의가 민족주의를 표방한 것도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이런 기치를 내건 것도 아니지만, 사실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탄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제국주의의 위협적인 세력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여곡절을 크게 2번 겪어요. 자잘한 우여곡절 말고 큰 우여곡절이 이제 검거 사건인데 1차 검거, 2차 검거 이렇게 됩니다. 여기 뭐 방향 전환 이런 거가 있는데요. 넘어가서 자, 여기 1차 검거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1931년에 카프 제1차 검거 사건으로 지도부 17명이 구속됩니다. 사실 이렇게 구속이 되면 조직이 위태로워지잖아요. 이 위태로워진 상황 속에서도 이 밑에 보면 합동시집, 카프 시인집을 발간하고 지도부를 대폭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뭐 분열도 있고 또 초창기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 2사람이 카프의 탈퇴계를 제출하게 되는 등 좀 위태로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던 상황에서 34년과 35년 사이에, 그러니까 일회성에 걸쳐서 일망타진 이런 게 아니라 잡아놓고 또 잡아놓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카프 제2차 검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38명을 구속해버려요. 그러니까 지도부나 주요 활동을 하던 인물들을 싹 다 잡아가뒀다는 얘기죠. 더 버틸 수가 없게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935년에 카프의 핵심 인물이 일본 경찰에 카프 해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거의 강압적인 거였죠. 자진해서 제출을 한 모양새를 취하지만 사실은 해체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한 시대를 구분하게 만들 만큼 문학사에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카프의 중요성을 아직도 문단에서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비문학에서 카프에 대해서 들었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조직이었다라고는 아마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때 당시에 거의 이때 신문을 보면 계속해서 연일 카프의 구속과 어떤 관련자들의 어떤 향방 이런 기사들이 계속 실립니다. 그리고 카프가 2차 검거 사건으로 대거 지도부 구속이 되고 해산계 제출할 때는 한 면이 거의 다 카프 기사로 채워질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근대문학을 바라본다면 훨씬 더 여러분이 보이는 게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게 잘 안 보이죠? 카프 문인들 사진이 사실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나중에 반공 정치 체제가 굳건하게 자리 잡았을 때 이 카프 문인들을 거의 역사에서 지워버렸거든요. 카프 문인뿐만 아니라 월북하거나 그러니까 고향이 북한에 있어서 자기 고향에 갔을 뿐인데 이제 역사에서 월북했다 뭐 이런 이유로 완전히 이름을 지워버렸었죠. 그런 대표적인 문인이 바로 백석, 정지용 이런 사람들입니다. 88년에 돼서야 그들의 문학 작품이 복권이 됐죠. 근데 카프는 오죽했겠어요. 그런 사람까지도 지워버렸으니까. 그래서 되게 희귀한 사진입니다. 카프 문인의 기념 사진인데 누군지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알아보기가 좀 어렵게 돼 있죠. 자, 카프의 이제 대표적인 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영희, 임화, 김기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카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안내를 할 건데 오늘은 맛보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까 1군의 그 문예지들을 보여드렸죠. 백조, 폐허, 뭐 조선문단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진 문예 잡지들입니다. 보면 개벽이 있고 문예운동이 있고 신계단이 있고 조선지광이 있고 이렇잖아요. 아까 그 잡지들과 어떻게 성격이 다르냐 하면 아까 그 문예 잡지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수문학 계열이었어요. 모더니즘 계열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순수문학 계열, 우리가 교과서에서 주로 본 거는 순수문학 계열의 문학작품, 그리고 순수문학 계열의 문예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봤을 텐데 이러한 문예 잡지들은 그 반대라고 할까요? 그와는 성격이 많이 달랐던, 즉 계급주의 문학이나 사회주의 문학이나 우리가 리얼리즘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범주에 있는 문학 작품들을 실었던,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른 그런 문예 잡지들이죠. 이것도 역시 더 파란만장했습니다. 종간, 창간, 창간, 종간, 뭐 폐간, 복간, 폐간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쳤던 그런 문예 잡지들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참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게 탄압을 하는데 계속 만들어요. 계속 만들어.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그 한국인의 종특 뭐 이런 건가?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 만큼 사실 뭐 그냥 저 개인으로 보자면 이렇게까지 힘든데 왜 이렇게 계속 만들까? 나 같으면 그냥 안 만들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 시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또 이런 거 만들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아까 모더니즘 계열, 리얼리즘 계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당시에 한국 근대문학의 구도를 간략하게 보자면, 자, 이렇게 화살표들이 있잖아요. 한쪽에 순수문학이 있고, 그 반대급부로 계급주의 문학 혹은 사회주의 문학이라고 하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도 많이 다른 두 가지의 문학 계열이 이 근대문학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사조로 보자면, 문학적으로 보자면 모더니즘 계열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계급주의 문학과 사회주의 문학은 리얼리즘 계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문학사를 대립의 역사로 보는 시각이 지금까지 많아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의 역사다. 혹은 순수문학과 사회주의 문학 혹은 계급주의 문학의 대립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건 맞지만 문단이 마치 둘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기만 한 것처럼 보는 시각은 사실 좀
그다지 바람직한 시각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거는 이제 에피소드를 다루면서 또 이야기 자주 하게 될 텐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1910년대 말부터 20년대 초반에 프랑스 상징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뭐하고 결합이 되느냐 하면 전통주의 기반의 민족주의와 결합합니다. 되게 이질적인 결합 같잖아요. 프랑스 상징주의와 우리 전통주의 기반의 민족주의가 결합을 해요. 이건 되게 한국적인 토착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외국문학 전공하는 전공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프랑스 상징주의의 본연의 의미와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프랑스 상징주의는 다릅니다. 사실 달라요. 왜냐하면 토착화 과정을 겪기 때문이죠. 근데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프랑스 상징주의를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 역시도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토착화, 특수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반면 그 리얼리즘 계열을 쭉 올라가 보면 아까 마르크스주의, 1910년대 말에 러시아 혁명으로 전 세계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힙한 사상이 젊은이들 사이에 각광을 받았을 때 그때 사상적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주의였죠. 마르크스주의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뭐하고 결합하게 되냐면 급진적인 민족주의. 이것도 민족주의, 여기도 민족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여러 갈래에서 수용이 되게 되는데 이 급진적인 민족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하게 되고 이 급진적인 민족주의에 또 인터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당시에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내셔널리즘과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계급주의 문학, 사회주의 문학, 리얼리즘 문학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다 우리나라의 1930년대를 중심으로 근대문학 시기에 일어났던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년 단위로 문학사를 뜯어서 공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이 시대는 거의 1년 단위로 확확 변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수업을 들으면 또 역시나 더 많은 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대립의 역사라고 보기도 하지만 저는 되게 입체성을 가졌다 이렇게 반대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되게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쪽 방향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우리 중간에 여기 지워졌잖아요. 이쪽 리얼리즘 계열이 여기만 남았을 때는 오히려 그 입체성이 상실되는 시대가 있었죠. 우리에게. 그러나 이 두 가지에 상반되어 있지만 또 때로는 대립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이러한 양상들이 공존했을 때는 굉장히 입체적인 문학의 양상을 그려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근대문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럼 이런 문의 사전들이 있었다. 아까 제가 굉장히 당시로서는 매력적인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그 힙한 사상을 받아들였던 젊은이들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누구냐 하면 당시에 모던 보이, 모던 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모던 보이, 모던 걸들도 제가 되게 좀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게 될 텐데 그 중에 좀 맛보기입니다. 이 모던 보이, 모던 걸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미디어들에서도 많이 다루죠. 컨텐츠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모던 보이. 그럼 모던 보이를 어떻게 그리냐면 되게 날라리처럼 그려요. 백바지 입고 양복 쫙 빼입고 모자 이렇게 쓰고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그 유흥에 빠져 있는 사람들로 그리게 되는데 여기도 지금 만평에 그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러고 다녀야 배우인 줄 알아주니 배우 노릇하기도 한번 고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사이상 이 사람이 이름이 사이인가 봐요. 사이상보다도 내가 더 고생이지.
고생이지요네요. 고생이지요. 적은 구두 신고 궁둥이 짓을 하노라니 발목이 견디어 놔야지 라고 투덜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하이힐이 한 12cm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평은 외모만 서구적으로 가꾸고 머릿속이 텅텅 비어있는 이런 모던 보이, 모던 걸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만평이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게 무엇 있소? 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이상하고 비슷하게 모자도 쓰고 있고 이렇게 양복도 입고 있는데 뭔가를 들고 있죠. 판때기 같은 거. 이게 뭐냐 하면 그림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바지도 자켓하고 맞춰서 한 벌로 입어야 되는데 바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옆에 이렇게 대고 들고 다니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그렸다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모던보이처럼 백바지 입고 쫙 빼고 다녀야 되느냐. 그렇게 할 것까지는 뭐가 있냐. 이렇게 풍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모던보이라고 하는 게 기성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문제시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단에서 이런 모던보이들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해외의 문예 사조들을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문학을 만들어내는 가장 앞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모던보이인데 뭐가 차이 나느냐. 그들은 사상적으로 모던보이였다는 거죠. 물론 그들도 양장하고 양복 입고 머리도 근대적으로 했지만 그들은 사상적으로 외국의 근대적인 문화, 지식 이런 걸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근대 문학을 꽃피웠다는 건데 1930년대 문학 작품을 보면요. 표기는 지금하고 달라요. 표기는 1934년에 우리나라의 표준어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표기의 표준이 이제 자리 잡혀 가기 시작한 시기가 그때라서 표기는 많이 다르지만 표기만 현대로 바꾸면 그 내용적인 거나 감각적인 거나 이런 건 현대문학 지금 써있는 지금 창작하는 작품하고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세련되고 근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던 보이들이 우리나라 근대 문학에 끼친 영향이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화적으로도 이제 근대 문화가 밀려오던 시기인데, 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미스코시 백화점이라고 지금 신세계 본점이에요. 신세계 본점의 옥상 카페 모습입니다. 별로 남아있지 않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이제 커피 마시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양장 양복하고 나비 넥타이 하고 머리 짧게 한 사람도 있고 여기 보면 한복 입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 두루마기 입고 여기 아마도 집신인지 고무신인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인 신발 신은 사람 그리고 쪽진 머리를 한 여인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혼재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시대인 거예요. 모던보이처럼 완전히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양적인 문화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외양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모도 치장도 그렇지만 사상적으로도 이 모든 것들이 혼재하고 있었던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제가 잘 쓰는 입체성을 가진 전통과 현대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아주 입체적인 시기가 바로 1930년대를 전후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 날개의 소설가 오감도의 시인 이상이고요. 또 박태원, 천변풍경 이런 박태원 그리고 김소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 너무 이런 표현 촬영하고 있어서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간지나지 않나요? 편집해 주시겠죠 부적절한.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있잖아요. 문인들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이런 카리스마가 잘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 나이가 막 되게 많지만 여러분 나이대거든요. 여러분 나이대에 이러한 정말 이 결기가 막 느껴지는, 아까 카프 사진도 표정은 안 보였지만 그런 느낌일 것 같은 거예요. 이 오른쪽은 이제 이러한 모던보이 문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문학 작품이나 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매력 있는 시대, 매력 있는 인물들이 우리에게 계속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1930년대 혹은 모던보이 뭐 이런 소재로 쓴 영화나 영상물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놀랄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 문학이 어떤 의의가 있느냐. 모더니즘 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이고요. 다양한 소그룹 중심의 동인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다 어디 딱 집필실 들어가서 막 열심히 이렇게 창작하고 고독을 즐기면서 이러한 활동으로 여기기 쉽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활동 그 자체였어요. 정말 글을 써서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문학의 범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문학 활동을 많이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았는데 이런 지표 자체를 일제가 탄압하다 보니까 특징적인 형상들이 뭘로 나타나냐면 동인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뭐 이렇게 모여서 동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이 동인 문화가 또 우리나라 그 당시 근대 문학의 특징적인 양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시문학, 서사문학, 시인문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아까 봤듯이 문예 작품을 실는 문예지도 많았지만 또 담론을 싣는 그런 잡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동아, 조광, 문장, 인문평론 이런 것들인데요. 당시에는 어떤 잡지든 꼭 문학 작품을 넣었어요. 문예란을 두었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문학이 사회적으로 하는 기능도 더 많았고 더 많은 지식인들이, 지식인이라 함은 곧 문학을 하는 사람이랑 동의어가 될 만큼 그렇게 문학의 영향력이 컸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카프를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실 문제가 문학에 매우 깊이 결부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정치병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문학이나 문화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걸 극도로 혐오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현실 문제를 문학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인식도 굉장히 폭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류도 있었고요. 순수 문학, 왜 문학에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정치와 문학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정치라고 하면 좀 너무 좀 편견을 갖게 되는데 현실이라고 바꾸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현실 문제와 문학은 결코 분리될 수 없었고 현실을 위해서 문학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책임의식, 사명감 이런 것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게 대표적으로 프로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계급주의 문학, 프로문학. 자, 이 사진은 이제 해외 문학파 문인들의 모습이에요. 해외 문학파. 해외 문학파인데 여러분 이 시대가 되게 입체적이고 재밌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뒷줄엔 다 양복 입고 있고요. 앞줄에는 두 사람,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다 이제 두루마기를 딱 입고 있는데 나이대는 여러분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왜 늙어 보이지? 라고 생각하면 철이 일찍 들 수밖에 없었어요. 빨리 역할을 해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이 가장으로서의 역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역할도 있었지만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혹은 이 시대의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책무에 대한 그런 무게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찍 어른이 되고 철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분들도 결기 같은 게 느껴지죠. 과연 이 사람들이 식민지 시기에 일제강점기에 핍박을 받던 그 조선인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진하고 옆에 딱 해보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 딱 여기 식민지 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저는 이제 결기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이 결기가 느껴집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근대 문학에 끼친 영향도 큽니다. 단순히 친일을 했느냐, 독립 운동을 했느냐 이런 걸로만 평가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 문제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근대적인 지식, 근대적인 문화, 근대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빨리 조선에 도입해서 조선을 세계 속에 나란히 놓고자 하는 열망이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해외 문학파였습니다. 해외 문학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의 근대 문학이 어떻게 모습이 갖춰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루게 될 겁니다. 저도 이렇게 앉아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이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포즈는 요거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왜 턱을 그렇게 받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멋있게 안 보이나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순수문학 진영이든 이런 모더니즘 진영이든 이 계급주의 문학과 반대급부에 있었던 모더니즘 계열에서도 중요한 문학 활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봤을 법한 시문학파가 아주 중요한 그 세력 중에 하나였죠. 이 사람들은 현실 문제보다는 문학 그 자체, 순수한 서정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본질적인 문학에 더 가까운 일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문학이라고 하는 전문지를 창간했고요. 교과서에서 많이 봤을 박용철, 정지용, 김영랑, 신석적, 이하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 냈던 그런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논전을 많이 벌였어요. 카프하고 계급주의 문학하고. 그래서 이 계급주의 문학과 대척점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해외 문학파의 연장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하윤이었는데요. 시문학파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진 속에 그 인물들이 보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정지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문학파에 이어서 카프의 대척점에 있는 가장 또 대표적인 문학단체 동인이 바로 구인회죠. 여러분 구인회는 시문학파보다 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항상 9명의 멤버를 이것도 힙하지 않나요, 여러분? 항상 9명을 우리가 유지하자. 우리 구인회지 않냐, 이름이. 그래서 구인회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이 됐는데 아주 너무 화려합니다. 이효석, 이무영, 이치진, 이태준, 조용만, 김기림, 정지용 이런 사람들이 결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도 박태원, 이상, 박팔량 이런 사람들, 김유정, 유치진 교과서에 봤던 분들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거쳐갔던 게 구인회입니다. 구인회.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게 될 텐데요.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 알고 보면 와 정말 훌륭한 너무 대단한 라인업인 거예요. 이런 라인업을 가진 게 이제 구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인회는 초창기에 창립을 했던 의도 자체가 카프에 대항하는 순수문학 작가들의 단체를 만들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순수문학은 원래는 문학 그 자체에 중심을 두는 사조이기 때문에
작품으로 말하는 거지만 조직적인 단체가 있고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조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문인들의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든 건데요. 그렇게 카프처럼 조직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구인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또 우리 수업에서는 또 담론도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근대문학 담론. 여기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있잖아요. 막 모여 있는데 이 화살표는 시간의 흐름을 표시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시간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각각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쯤 있다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시대와 역사, 뭐 사회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죠. 자, 이 시대의 어느 시점에 뭔가가 하나 탁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화두를 누가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에 어느 날 갑자기 깻잎 논쟁이 딱 투척되는 거죠. 그러면 깻잎 논쟁이 투척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번져 있었던 젠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논쟁을 시작으로 해서 담론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남녀의 관계 문제는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이며, 젠더에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게 바로 이 논쟁을 통해서 담론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깻잎 논쟁이 담론으로 체계화됐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비유를 하다 보니 그런데. 자, 이 1930년대 어느 시점에 예를 들면 내용 형식 논쟁이라고 하는 게 불붙게 됩니다. 그러면 그 논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학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그 내용 형식 논쟁이 불붙으면서 담론으로 와글와글 거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의견도 내고 반박도 하고 반박에 또 재반박도 하고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담론으로 체계화되는 거죠. 내용론, 형식론, 문학의 기능론, 문학의 본질론. 그래서 담론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담론을 형성하게 만든 논쟁이 사실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텍스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논쟁을 주로 살펴보게 되는 에피소드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근대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문학으로 보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와 동떨어질 수가 없죠. 절대로 없죠.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써낸다고 하면 그건 개인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학 담론과 논쟁 역시 이 논쟁 당시의 시대상이나 사회상을 첨예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정지용의 시작품을 통해서 정지용의 정제된 언어를 볼 수 있지만 논쟁에 참여한 정지용의 논쟁 텍스트를 통해서는 정지용이 얼마나 시니컬한 사람이고 까칠한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논쟁 텍스트는 여러분에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막 와, 이 사람이 이렇게 냉소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시하고 보는 것과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의 텍스트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SNS로 설전을 벌이더라도 뭐 손쉽게 지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당시에는 글을 통해 이렇게 우리가 봤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 박제되어 있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 이게 아까 이제 그 얘기를 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논쟁 텍스트는 문학 작품에 비교할 때 가장 역동성이 있고 가장 긴장감이 있는 매력적인 텍스트이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금 개념적인 거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시간이 어느새 다 돼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근대에는 굉장히 많은 사조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고등학교 지식이든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했던 지식이든 온갖 무슨 주의, 무슨 이즘 이런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따다닥 정리해 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정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 시기에 들어온 이런 사조들이 딱딱 정리하게끔 똑 떨어지는 이념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몇 가지로 정리를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게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전주의는 사실상 규범을 준수하는 거죠. 고전 바로. 낭만주의는 여기에 항상 어떤 하나의 사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안티가 생기죠. 그래서 고전의 규율에 안티가 생겨요. 그러면 뭘 중시하게 되느냐? 자유, 질서가 아닌 감정, 개인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조가 낭만주의죠. 그럼 또 여기에 대한 또 안티가 생겨요. 왜 맨날 몽환적인 것만 얘기하고 꿈 얘기하고 신비 얘기해. 현실 얘기하자. 이게 바로 이제 사실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게 우리 근대 문학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에서 오는 게 이제 모더니즘으로 오는 거죠. 모더니즘 안에는 아주 많은 게 그래서 막 복합되어 있고 녹아 있는 거예요. 낭만주의도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은 낭만주의를 태폐주의라고 배웠을 수 있지만 그렇게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아주 복잡한 얘기들이 있죠. 자, 뭐 초현실주의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래적인 의미의 문예 사조가 있어요. 상징주의, 낭만주의 이런 게 있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근대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낭만주의, 상징주의는 원래 프랑스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 토착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근대 문학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문예 사조에서 특징적인 건 아까 이게 봤잖아요. 고전주의, 낭만주의 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변별되어 있어요. 이 고전주의, 낭만주의, 초현실주의, 모더니즘 이런 것이 하나의 범순수문학 계열로 묶이고 그 다음에 사실주의는 그 대척점에 있는 하나의 사조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아까 두 가지의 대척적인 양상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대문학의 구도가. 그거를 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문학이 그냥 문학 그 자체, 문학 그 본질에 집중하는 사조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내부를 뜯어보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합쳐져서 순수문학이라고 하나의 계열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계급주의 문학을 많이 다루는 게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다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근대 문학을 있는 그대로 현상을 파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일 텐데 계급주의 문학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인데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근대사 및 근대문학사는 계급문학의 등장에서 비롯된다라고 우리 문학 연구하시는 굉장히 훌륭한 석학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계급주의 문학을 빼고서는 우리 근대문학 그리고 근대문학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우리 문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수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수업은 본격적으로 근대문학과 역사적 기억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개념 그리고 앞서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에피소드 이야기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